오늘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있었죠. 정책 대출 축소, 그리고 수도권 보증 한도 축소. 이것이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이 많이 되니까 이것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정책 대출 DSR이라든가 혹은 전세 보증 한도 축소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80%, 70%, 60%, 50%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보험 점진적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수도권 같은 경우는 80%로 축소가 됐죠. 그 다음에 정책대출, DSR. 이것도 거론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한도를 어느 정도 축소했지만 앞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위험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위험해진 걸 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인정들을 안 했죠.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이 파산 위기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금 파산 위기를 이야기를 했다. 이게 지금 도시기금이 7조 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40조에서 지금 7조까지 32조가량 축소가 된 거예요. 엄청 빠르게 축소가 됐죠. 22년에는 50조까지 갔습니다. 오히려 전세 사고 터지고 역전세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많았었죠. 이거 다 어디다 푼 거예요? 23년부터 정책대출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죠. 24년. 그러니까 지금 7조 대지만 7조 9천억, 8조 정도까지 순식간에 줄어든 거다. 왜냐면 정책대출이 23년에 47조 원, 24년에 55조 원 가량 공급하면서 이 정책대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직접 도시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권 대출로 내주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자를 싸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차 보전을 해준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47조 중에서 11조는 직접 내주고 나머지는 2차 보전해준 거죠. 55조는 8조밖에 안 내줬다. 왜? 도시기금이 많이 고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2차 보전액이 갑자기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22년에는 4천억대였는데 지금 1조가 넘어갔다. 7조 9천억 남았는데 이자 비용만 1조 넘게 나가고 있다. 나간 금액 물론 갚으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손실나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위기까지 간 거고 도시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조성이 되는데 주택채권하고 청약통장. 그래서 주택채권 순조성액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늘어나서 조성액을 확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2년간 청약 해지가 늘었죠. 100만 건 정도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정책대출 이런 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주택 공급 확대. 왜 공공공급 대책이 잘 안 나오냐? 윤석열 정부에서 도시기금 다 까먹었으니까. 그럼 이 자본을 확보를 해야지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도시기금이 필요한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경 많이 한다고 포퓰리즘이다. 유동성 엄청나게 풀린다. 그래서 집값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채권 발행해서 돈 푸는 거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채권 발행하지 않고 돈 푸는 거는 영향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채권만 발행 안 했을 뿐이에요. 지금 주택 도시기금이 고갈이 날 정도로 돈을 풀었죠. 정책대출 평소에 한 14, 15조 정도 나오는데 2023년, 2024년 2년간 100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해서 돈 푼 거였지 이번 정부가 추경한다고 해서 딱히 돈 푸는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아요. 오히려 추경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국채를 풀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추경 안 하고 돈 푸는 것보다 금리 인하 효과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경 안 하고 돈 푸는 바람에 지금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떨어졌고 공공기관 부채랑 공공기관 보증까지 합치면요. 지금 1800조가량 됩니다. 거의 가계부채랑 맞먹는 수준이죠. 그리고 그 공공기관 보증 중에서 태반은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허그가 보증해주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그 부채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위험성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파산 위기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내내 저렇게까지 썼을 때는 안전하다. 아직도 7조나 남아있다. 그러다가 정권 바뀌니까 겨우 7조 남았다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7조나 남아있네? 근데 이제 와서는 7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된 거죠. 농담.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또 리박스쿨 이야기 나올라. 이건 비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은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갈아야 돼요.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 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근데 왜 더 풀었어요? 특히 버팀목 중심으로. 풀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과소비한 사람들 개인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항상 자기가 추진할 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말이 전세지 은행에 월세 내는 것과 진배 없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만 보는 사람인 거고 진짜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윤석열 정부야말로 가장 빨갱이다. 가장 포퓰리즘 많이 했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가장 빨갱이에요. 정책 대출을 늘리는 게 오히려 좌파 정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인 사람들은? 정책 대출을 늘렸는데? 정책 대출을 늘린 게 포퓰리즘이 아니면 뭐가 포퓰리즘인데? 흐름에 맞게, 금리에 맞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이만큼 나왔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돈 풀어가지고 싸게 대출을 내주겠다. 이것을 확대한 게 포퓰리즘이 아니면요. 포퓰리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면서, 당만 가지고 뭐 좌니 우니 나누는 거는요. 진짜 정치병 환자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관치금융도 2022년 말에 금리가 올라갔는데 기준금리가 2차례나 올랐는데 시중금리 계속 낮췄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죠. 전세 대출 없애야 된다. 점진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더 확보하고 저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종자들이 많냐. 첫 번째 돈을 전국적으로 다 늘리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서울 수도권만 중점적으로 높이지 않았냐. 내가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꼭 방송 안 듣다가 이럴 때 와가지고 끼어들어오는 관심종자들이 와가지고 정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몇 번을 또 하게 만들어. 전국적으로 그 집값을 올리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서울 수도권 집중하다가 서울 수도권 안 되니까 서울 집중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강남만 집중해가지고 돈 풀었는데. 자,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주택도시기금의 확대, 잠그기보다는 조성하는 것을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런 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계속 손실날 짓을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확대가 되겠냐. 중요한 것은요. 주택도시기금이 손실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저기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 없고 내 돈 날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이 수익률이 좋고 하면은 청약통장도 금리 올라가겠죠. 청약통장도 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투자하도록 만들어서 여기서 뽑고 해가지고 확대해라 이게 아니라 손실 나는 방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택도시기금이 정상적으로 확대가 될 거다. 왜 줄었겠냐. 정책대출 내주는 거 없애버리고 그동안 50조씩 2번 내줬으니까 한 15조씩 하면은 한 10년간은 10조씩만 내줘야 돼요. 사실. 근데 어디서 자금 더 끌어와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 왜? 저 사람은 건설 마피아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는요. 집값 떨어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대출이 발표된 게 왜 다 금융정책으로 나왔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규제정책을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세금 규제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국토부 자체에서 아직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내달 초에 서울 집값 급등 지역,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이다. 근데 오늘 6.27 대책을 보면은 어때요? 규제 지역이 LTV가 훨씬 더 강화되죠. 규제 외 지역보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 확대할 것이다. 대출 강화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떴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이랑 용산구에만 규제 지역 묶여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국토부가 규제 지역 확대는 우리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혹여나 심리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지금 고갈나게 생겼다. 파산나게 생겼다. 문제는 지금 다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정책대출을 줄여야 된다. 이 이야기가 원래는 국토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된다. 근데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이야기 안 하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고갈났고 파산 위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위 간부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실제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가구수도 곧 정점이고 지금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집값을 띄우고자 하는 기자들 이야기하는 거 봐봐요. 띄고 있다는데요. 저는 샀어요. 대출규제에서 세진다는데 하면서 집값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에게 듣고 싶었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정책금융 때문이다. 정책금융만 정상화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금융 축소가 됐죠. 이번 627 대출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정책대출 DSR, 그리고 플러스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강화. 기임돌 대출의 소득 기준을요 8,500만 원까지 너무 올려놨어요. 근데 정책금융이 부동산 수요를 자극했는데 지금 기금이 7.9조다. 자극할 수 있겠어요? 자극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 아니에요? 23년, 24년에 자극한다고 거의 한 40조 넘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얘들이 계속 와가지고 기자들이 저러는 이유는 언론이 세뇌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이 계속 부추겨서 집을 사지 않아야 될 수요들이 무리하게 고점에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정책 대출을 잔뜩 받은 거죠.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위험해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예산도 없는 거다. 그리고 도시기금이 갚아야 할 2차 보전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통장에 넣은 돈, 주택채권 금액 이런 것들이 집값 부양하는 정책 대출에 들어가고 있었다. 청약통장 왜 해제하겠어요? 답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정책 대출이요. 하반기 때 25% 축소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주택도시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전까지는 진짜 지독하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2차 보존액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책 대출의 금리와 시중 금리의 갭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 똑같으면 2차 보존액 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정책 대출 축소 또는 정책 대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